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이들에게도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10살 미만 아이들에게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3명, 올 들어 5명, 모두 8명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31일부터입니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인사와 민정수석실에 관한 인수위원회 언급에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정부의 검찰 권한 강화 가능성 속에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 보장과 민정수석 폐지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은 애초 공약한 광화문이 아닌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 체제에 대한 반발 속에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중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모레 윤 위원장을 만나 문제의식과 쇄신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 처음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마주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독대를 앞두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경우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공산이 높은데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한 만큼 코로나19 추경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인계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21개월 만에 청와대를 다시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연이 얽혀 있는데요. 이번 만남의 의미와 함께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어땠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선 정권 교체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형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 대선이 치러지고 9일 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개 회동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9일 만에 만났지만 식사는 하지 않고 초반 10분은 배석자를 두고 만난 뒤 이후 40분 동안 비공개 독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인 시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뒤여서 별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택한 만남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되 배석자는 없는 비공개 독대 방식입니다. 윤 당선인은 21개월 만에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습니다.
윤 당선인을 검찰 수뇌부로 파격 발탁한 것도 문 대통령이고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보호했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정권 교체를 내걸고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결국 당선돼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 정부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회동은 당선 축하 성격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폐 수사 발언으로 쌓인 앙금으로 냉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양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 단독 회담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장관 후보군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찾았던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 현장을 11일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살피고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1,6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와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도 만났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은 윤 당선인은 정부를 이어받으면 규정을 바꾸는 등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행보와 함께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가 더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국정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전달드리는데 가장 적임자로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김소영, 신성환 교수와 경제정책 구상을 그리기로 했고 외교안보분과 간사에는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아 유상범 의원 등 인수위원들과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김성환 전 차관 등은 차기 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절반의 인선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실무와 자문위원까지 합쳐 200명 안팎의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주말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서둘러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당 수습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 내부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과 산불 예방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화마에 잃어버리고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세비 30%씩 모두 3억 5천여만 원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은 당 쇄신의 첫 신호는 윤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거라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윤 비대위원장 사퇴, 이재명 비대위 등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이 수천 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지휘했던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꿈을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처럼 내려놓는 사람도 수습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견을 냈는데 일단 윤 비대위원장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직접 퇴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성역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현 비대위 체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로 풀이됩니다. 대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패배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위 윤호중 비대위입니다. 172석을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앞둔 만큼 비대위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억 원대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를 준비 중이다.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기사 제목입니다. 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에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중에서는 오직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고 역대 대통령들 모두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는데요.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달고서 취임식에 참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게 맞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는 해에 받았는데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받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 루비 같은 다양한 보석에 사용돼 세트당 7천만 원 가까이가 드는데요. 이에 반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 1등급은 제작비가 172만 1,000원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1개 만들 돈이면 건국훈장 1등급은 4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호화스러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우방국 원수에게도 수여가는 만큼 국제적인 외교 의전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는데요. 실제 지난 2018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민보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전국 상황을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났다가 이제는 현직과 당선인 차기 대통령으로 만납니다. 자, 뭐 분위기는 어떨지 내일 지켜봐야 알겠고. 또 척패 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기구에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습니까? 인연과 악연으로 뒤엉킨 그런 뭐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역시 정치를 이래서도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2017년 5월 1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좌천당했던 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다고 하는 인사발표 날 때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워낙 깜짝 인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이 와 하는 소리를 탄성을 질렀어요.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수도 파격적인 파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에 또 임명했죠.
배우자 김건희 씨도 청와대로 오라 그렇게 해서 수석들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임명장을 주는 이것도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는데 꿈 같은 희망이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 두 사람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넌 것처럼 됐다가 결국은 청와대에서 당선인 신분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안 불편하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둘만 얘기합시다. 배석자 없이 다 내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이 곧 될 사람과 대통령을 지낸 사람. 이건 사실 아무도 그 대통령으로서의 고뇌나 고충 이런 거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이 만날 때에는 그런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갖고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딱 고구마라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뭐 그냥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그만두라는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런 면에서는 막 가까이 있는 인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진솔한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그냥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이 임기 내에 겪었던 뭐 코로나 대응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 뭐 국제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제 현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자신의 고충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딱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치 보복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걸 왜냐하면 확인한다.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심이냐. 그래 자신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과 함께 일했던 참모들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관계됐던 사람들의 일이기도 한데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떤 대통령도 사실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사를 확인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나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한테 뭐 촉대기 표현하면 대못 박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 서로 간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대에서 나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는 최소한 서로 간에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튼 대통령이 내각의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빨리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다음 이제 차기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뭔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두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만난다면 뭔가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나오는 건 확실하겠죠?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사면권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무리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 흉금을 터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최소한의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좀 접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미 했어요. 선거 직후에 이렇게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선거가 지나고 나서 국민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때도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라도 문 대통령은 고민은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사면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임기 말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도 역시 이해관계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킨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후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이명박 대통령 나는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반발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윤 당선인이 다 그 부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주고 넘어가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임기 끝나기 전날, 예. 그러니까 5월 8일이 또 석가탄식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맞춰서 아마 사면할 가능성. 결자 해지란 말이 사실은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왜 결자 해지가 대통령한테 할 말이냐라고 하는데 두 대통령 그다음에 당선인을 놓고 보면은 뭔가 결자 해지란 말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국민들하고 법과 원칙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베푸는 거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 문 대통령이 풀어주길 바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발빠르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나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인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치고 나가고 두고 보십시오라고 한마디 더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닐까? 윤핵관이잖아요. 예.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윤핵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롯이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고 그리고 당선인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그 얘기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김경수 지사 사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줍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머리와 꼬리가 지금 뒤바뀐 거잖아요. 이전 대통령한테 사면을 해주는 것 때문에라도 지지자들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 그리고 문 대통령이 뭐 아까 결자해지라는 표현 사용하셨지만 임기 내에 어찌됐든 간에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을 돕다가 이제 그런 영어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짐이 있을 거예요. 그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런 얘기 꺼내는 건요. 윤핵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선인한테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상당히 부담되죠. 이거는 미리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당선인이 독대하면서 문 대통령한테 그런 발언을 꺼내고 문 대통령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께 취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가야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또 나중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당선인이 이렇게 요청해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분위기 띄워놓고 난 다음에 국민통합 화합 얘기하는데 국민통합 화합 져야 한다고 지금 반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그것도 거죠.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거죠. 뭐. 네, 약간 좀 조롱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건 내부 통제를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자기 책임을 정말 다하거나 인간적으로 뭔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일단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요구는 계속 있는 거죠. 어쩔까요 이건? 근데 이거는 아마 문 대통령이 결단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고구마라고 표현하는데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아직 재판도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주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유죄 판결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번 선거 때도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정경심 교수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사면해 준다는 거는 문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미안한 마음이나 조국 전 장관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걸 미리 꺼내는 거는 그냥 그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 얘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사면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대하는 시기에 중요한 인사가 마침 해야 될 인사가 있다면 인사를 갖다가 새로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좀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임기가 5월 9일까지. 네. 예,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그 전에 인사할 게 있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를 하면 되는 건데 편하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장 때문에 나온 얘기 같긴 해요. 네, 그건 말고도 지금 공공기관장 한 350곳 정도가 그렇게 많이 인사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공공기관장 350곳 가운데 지금 한 임기가 1년 정도도 안 남은 기관장들이 한 6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인사를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기관장들도 적지는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보도를 내놓는 언론이 뒷머리가 좀 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조선일보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나 모 경제지나 이런 데들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언론들이 문정부 시작할 때도 그렇게 보도했는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제가 인사를 하고 가면은 사실은 이쪽 진영에서 또는 보수 신문들이 원하는 인물들이 혹시 막힐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는 겸 해서 내놓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정부 때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그때 비판했을 때 코드 인사한다고 비판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국정 철학도 중요하지만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얼마나 목청을 많이 높였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는 당연히 국정 철학 때문에 이제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 신문도 해당이 되는데요. 얼굴색 싹 바꿔가지고 보도의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또 얼굴색 바꾸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판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정경 환경부 장관 얘기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라고 막 공격할 때 저도 앞에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정 철학 코드 인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나 그렇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정 철학을 위해서 또 물러나 줄 사람들도 일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칙을 새롭게 세워줬어요.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 지금 당선인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전임의 그 정부 때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 넣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구속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임기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 임기 보장해 줘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그 결과가 지금 다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지금 뒷머리 국적국적하면서 이제 좀 물러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집권도 아직 하지 않은 당선인이고 인수위 구성하는데 다른 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대통령과 당선인을 만났을 때 이 정도 선은 제가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 차기 정부의 어떤 흐름하고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손을 잡고 갈 사람들로 해야겠습니다. 뭐 얘기 좀 해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다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좀 그렇고. 이제 뭐 갈 사람이니까 그냥 두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정은경 장관 건도 있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저는 그거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장이나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각을 짜거나 아니면 주요 기관장 인사뿐만 아니라 당장은 인수위원회 인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등장한 인물들이 이제 선대위원회를 꾸리면서 등용을 했는데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또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김한길, 김병준 다 그렇습니다. 뭐 식상하지 않냐? 왜 또 다시 등장하느냐 그러는데 이것도 뭐 선대위를 굳이 꾸리면서 모셨는데 일단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그때에 못다한 걸 갖다가 저기 또 갚아줘야죠. 안 그런가요?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모셨다가 며칠 만에 내보냈는데 미안하죠. 지금 이제 인사하는 거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인사 스타일이었고요.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겠다 이런 것이고요. 내가 뭔가 빚을 지고 있으면 그걸 또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올드보이 귀환이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좀 약간 넉넉하게 봐줘야 될 때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뭐 지금 내각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좀 사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국민통합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할 때 그 정책을 만들었던 당사자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름 소신도 있는데 그 뜻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문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랙리스트가 그건 잘못된 거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는 그럴 때는 좀 품 너르게 그걸 지켜봐주고 좀 응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를 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달라, 보여달라 이렇게나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도와줬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 코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코드만큼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따져볼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특사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외 전략 또 외교 안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사실 실세였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복귀한단 말이죠. 근데 코드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딱 맞는 코드긴 한데 그 전력을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넉넉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요. 지금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때문에 댓글 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예요. 그것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중책을 맡길 만한 상황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대북 강경책 얘기했거든요. 그때 비핵 개방 3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 주민들 3,000달러 소득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잖아요. 오히려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거든요. 김태효 기획관의 이제 특징이 북한에 대해서는 뭐 응징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자유대가 안보상 필요하다면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한반도로.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떠오르잖아요.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TV토론 과정에서 약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교사였던 사람이 지금
좀 윤석열 당선인의 교사가 또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바꿀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결격사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지향하는 바고 정책적인 거니까 그건 존중한다 치더라도 지소미아 부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결격사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일단 유죄였었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기획관인데 자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윤호중 위원장 체제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윤호중 위원장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놓고 다시 부르니 마느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끌거나 당의 분열을 갖고 오면 곤란할 텐데 말이죠. 윤호중 위원장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친문 색채가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거나 혹시 개파를 안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먼저 손들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책임도 있는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열심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막 비대위다 뭐다 그래서 당이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또 통합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비대위 전문당은 민주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비대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어요. 대선 패배는 거의 뭐 한국에 있어서 제1당이라고 하는 당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다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당은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런 현상들을 민주당은 계속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질서 있게 정리하는 작업만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까지만 만약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당장 또 지방선거를 또 6월 1일 날 치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또 개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개파들이 나를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재명 이제 지금 상임고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내가 나서야지 그러고 나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예. 국민이 불러야죠. 지지자들이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국민이 이때쯤 되면 와야지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와야지 올 수 있다. 다만 올 수 있는 자리도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불러서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컨대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된 약속. 여의도에 빚이 없는 민주당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거를 진짜 정치의 판을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몫으로 뭔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겠다. 뭐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다음에나 얘기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점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좀 상징적인 지역에서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기대를 좀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뭔가의 역할을 맡기며 입법 작업을 선거법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하나씩 착착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에서 둘 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니까 뭔가 선거 이후에 어떤 갈라진 국론을 갖다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경호 등 여러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김자영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첫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이른바 광화문 시대 약속은 윤 당선인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경호와 교통, 비용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즐비하고 유동인구도 많아 경호가 쉽지 않다는 이유인데 최근 진행 중인 광장 조성 사업도 걸림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은 현재 광장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정부 청사 쪽 차도가 없어지면 경호에 취약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화문 광장이 광장 본래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역을 지정해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상황에 따라 광화문 광장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검문 검색은 물론 출입 통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기자회견도 이런 이유로 인수위원회 사무실 100m 밖에서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 지하 벙커와 헬기장 등 안보시설을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황. 이에 따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지 내 구청사 또는 신청사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근처 한남동의 국방외교장관 혹은 참모총장 공간 등의 관저를 마련하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바로 건너편에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공원이 들어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소통 강화에 더 적합한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다면서 광화문 청사와 국방부 청사가 50대 50의 유력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민으로서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청와대가 있으니까 기존에 계셨던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소통하시는 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디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윤 당선인 측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간 대북 강경 기조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 당시 사용한 전화가 김성한 전 차관의 휴대전화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중마 고우로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 수립을 주도해왔습니다. 공약에는 미중 갈등 속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이 담겼습니다. 평소에 워낙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중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셔서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우선시하고 전략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ICM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과 함께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당시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MB 정부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MB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적지 않은 교훈을 좀 받지 않았을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높은데 한중 협력과 한일 갈등 해법, 사드 추가 배치 등 과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기업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인수위와 협의를 거치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공식 발표한 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표적인 청와대 개혁 정책인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인사추천 기능만 남겨놓고 기존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또 임기 시작 전, 다시 말해 문 대통령 임기 내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선 인수위와 협의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을 제기하며 사실상 인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 소속 수석위원 등에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 현황 자료 수합을 요청하면서 직접 알박기란 표현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곧장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진 임기 안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당장 이번 달 안에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제시한 건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을 앞두고 서로 기선잡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자진 사퇴 요구로 볼 수 있는 이 발언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면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 입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사 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호수 총장으로선 자진 사퇴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발언 수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임명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1년 넘게 남았는데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1년가량 동거하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유임된 총장은 노태우 정부 이후 7명 가운데 3명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튿날 자신의 소임을 마쳤다며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정부 요직을 거쳐 총장에 오른 인물이고 재임 시절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수사에 대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만큼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의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그때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인의 사법 공약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한테 독점되고 있는 수사 부분도 검찰 경찰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여기서 방점이 찍힌 거는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면은 공정성 또한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장관을 통해서 그나마 통제를 좀 할 수도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한테 주는 거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관한 수사지휘권 이 조항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조항입니다. 예. 1949년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 하지만 처음 행사가 된 거는 2005년에 들어서야 첫 번째로 행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이 행사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순조롭게 행사가 됐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지금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행사가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인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크게 대립되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검찰의 공정성과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견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통제를 할 문제이지 예.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치적,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고 그 수사지휘권의 또 대상자가 바로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수사지휘권이라는 형태로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논쟁으로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나면은 각자 알아서 슬금슬금 암묵적으로 검찰한테 뭘 부탁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검찰총장만 잠깐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권 누가 하든 혹은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없거나 그로 인해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거나 아니지는 않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검찰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과 유착을 했었던 시절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정치적 개입은 아니고 독립은 보장하지만 또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사실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뭐 선거 전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자체가 지역별로 시민들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의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 논의는 일단 뒤로 물러났고 당장은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죠.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사들이 하는 수사가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에 의한 수사,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수사지휘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는데 또 통제 장치가 없으면은 검찰공화국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검찰의 통제 장치를 해체해주면 검찰은 더 중립적으로 정치에서 독립해서 할 것이다라는 당연한 믿음보다는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그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불신이 필요하죠. 불신 속에서 어떠한 통제 장치,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법률가로서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파적인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임기 문제가 나왔지만은 가령 이제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김호수 총장이 임기 내에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상태. 그렇게 돼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이거를 본다면 사실은 뭐 이게 꼭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하는 것들은 수사지휘권의 유지와 폐지 그 자체보다는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 권력을 잘 행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냐면요.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사지휘권의 존부보다도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각각에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법률가로서 관심 있는 부분은 기소나 영장 청구는 오히려 사법부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제 권력은 덮는 거에서 나옵니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는 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경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 또한 이 수사지휘권 폐지보다도 나아가서 또 고민을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권력은 덮는 거, 빼주는 거 뭐 이런 데서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이군요. 자,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뭐 여소야대라면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나? 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사실 강조만 하고 공약만 했지 저게 가능할까? 이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제8조에 관한 그 조항을 또 개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그 부분도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그 공약 또한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수사 관련돼서는 일부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찬성 반대보다는 궁극적으로 검찰 권력이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제대로 되게 할 수 있고 그거를 각각의 단계와 여러 층위에서 소위 말해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나아가는 게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선인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김호수 법무부 장관은 이제 좀 알아서 거취를 좀 결정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나가라고 저렇게 압박을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되면 당선인한테 부담이 갈 텐데라고 아까 정치평론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저런 얘기를 꺼내니까 당선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법무부 장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인도 의사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했던 거는 검찰을 정치권이 내버려 두면은 검찰은 독립해서 공정하게 잘 할 것인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나가라 옷 벗어라 지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임기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임기제 검찰총장을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 독립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즉 내가 임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검찰총장일 때 그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검찰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만큼의 신뢰와 그만큼의 의지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뭐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장관이 수사지휘권은 없고 민정수석실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통제받는 게 진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당선인은 이제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신임하던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중용하겠다라는 뜻도 넌지시 비쳤단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어떻게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법무부 검찰국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쫙 새로운 인물들이 포진되겠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스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중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사실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자 그렇다면 결국은 권력의 제한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들, 중립성이라는 것들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주체가 얼마나 스스로 소위 말해서 절제하는가, 내려놓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시키고자 할 때 결국은 거기서부터 권력 자체도 망가지고요, 시스템도 망가집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란 비판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찾았던 것이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인사권이라든지 혹은 사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꼭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무관하고 내 말을 따르진 않지만은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서 자신의 출발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 장치의 문제 이전에 일단 스스로 절제하는 권력으로서의 문제. 알겠습니다. 참 고민할 문제군요. 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을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중증 규모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가하면서 이달 말쯤엔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 연속 하루에 3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 최대 37만 명 선에서 유행의 정점에 다다를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1,000만 명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면역, 자연 면역, 인공 면역이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면역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 추세는 꺾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단 하루도 1,000명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사망자 역시 300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지난 7일간 목숨을 잃은 사람만 1,6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피해 규모는 시차를 두고 상당 기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엔 위중증 환자가 2,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는 65%, 비수도권은 72%까지 찬 상황. 때문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는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가 조정됩니다. 입원 중에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반 병상 내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시도 병상 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관리를 받는 재택 환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 의료기관을 확충해 집중 관리 역량을 32만여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30만 명대 확진에 재택치료 환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집중관리군은 2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931곳입니다. 현재 28만 명 이상 관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집중관리군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합니다.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유지하고 50대 기저질환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관리군으로 조정했습니다. 50살 이하 확진자의 경우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깝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돼 이들 진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조정과 함께 담당 의료기관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20곳을 추가하고 병원마다 담당할 집중관리군 규모도 늘려 32만 6천 명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의 업무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병상 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구급대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구급차 안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병원과 연락 중이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송병원을 알아보던 중 왜 빨리 출발하지 않느냐며 느닷없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또 다른 구급차에서는 환자가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세차게 걷어찹니다. 차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건데 대원들이 제지해도 발길질은 계속됩니다. 경기 고양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 역시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환자 보호자로부터 심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출발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송이나 해라, 토달지 말고 이송해라, 혈압도 못 재게 하고 신발을 던져서 제 복부에 맞았고요. 그것보다 아무래도 폭언이 너무 좀 심했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과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탓에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저의 공백으로서 코로나로도 이렇게 심신이 지쳐있는 동료들한테 저까지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해 구급대원들의 전체 출동 건수는 31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여 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도 196건에서 248건으로 26% 늘어 폭증한 업무 부담에 더해 폭행에 대한 불안감까지 함께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 배정이 늦어지다 보니 폭언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상이 없다고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들을 구급대원들이 받고 다 몸으로 감내를 하고 받고 있어서 이런 소방기본법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치나 정신질환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법상 처벌 감경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폭증한 업무량에 폭언 폭행 피해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구급 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 신뢰에 보답하는 소방공무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1,000만 원 내주셨는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어떻게 증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목적지를 확인하는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이후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준 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이 전 차관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영상 유포가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이후에 자발적으로 지운 거고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 파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실 수사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야 폭행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애초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났고 현재 변호사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주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거짓 해명과 봐주기 수사로 얼룩진 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난 한국 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숨진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48m가량 높이의 계단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동료 직원 1명과 함께 14일 저녁 7시 반부터 12시간 근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업무는 발전소 3, 4호기의 석탄 분배 장치의 설비 점검 작업입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게 공간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에 투입했지만 동료 직원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비 점검을 위해서 2인 1조로 근무하시던 근무자 두 분이 대기실에서 휴식하시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추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 경찰은 추락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A씨 등의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2차 조사를 받았고 둘이 다니면서 CCTV의 관계도 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지.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동해안의 산불 현장으로 총리도 가고 당선인도 갔습니다. 11일, 15일 오늘. 자,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역대 최장기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보시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는 높고 더 건조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동해안 지방은 바람도 특수하죠. 그리고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좀 적당히 섞여 있으면 좋은데 송진이 있는 소나무 위주의 침엽수로 돼 있어서 이것도 섞어 심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번에 지적된 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니 산불 감시 센서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그거에 연결해서 계곡에 있는 물과 연결하면은 불이 났을 경우 급하게라도 물을 갖다 뿌려서 일단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려는 거죠. 그다음에 물만 뿌려서 될 게 아니다. 풀이나 나무에 묻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면서 불이 바로 번지는 거를 조금씩 막는 지연제도 뿌려야 된다. 그다음에 낮에 산불을 잡아놨는데 밤에는 헬기가 진화를 못하니까 밤 되면 다시 불이 번집니다. 야간 산불 끌 수 있는 헬기도 도입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역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투자 우선순위에서 맨날 밀린다. 과학적인 예방 진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 1990년대 얘기입니다. 1996년에 이슈가 됐었고 또 2000년에 논의가 됐었고 조금씩 진전은 있지만 대단히 미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비상소화 장치가 있는 마을은 상당히 덕을 받습니다. 비상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설치해놓고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급히 마을 사람들이 물을 연결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강릉시장 한 850개는 해야 되는데 230개밖에 없습니다. 마을마다. 동해시장 한 50곳 정도 설치하더니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총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돈을 지원하다가 돈을 끄는 거야? 라고 하니까 옆에서 관계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답니다. 그럼 기재부는 왜 그랬을까? 글쎄요. 총리실이 지금 점검 중이라 제가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은 2015년, 2016년에 이걸 설치하면서 사업의 부실과 부적격이 드러난 것도 아마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총체적인 부실 공사, 무검정, 그러니까 부실한 장비들을 썼다는 거죠. 부품이나 불량 비상 소화전함 납품 시공 문제, 취시하다가 적발돼. 이게 2016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스템 투자, 구축이 뒤처져 있고 예산의 투입이나 관리 감독도 미흡합니다. 4월로 가면 날은 점점 가물고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당장은 현 정부가 그리고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